안녕하십니까. 찰스와 환희의 티키타카 오늘 첫 오프닝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배터리 또 뭐 5G 뭐 이런 거 바이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초격차 기술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첨단 기술을 놓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기술 패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까, 미래의 그런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대선에 그런 그 아이템으로 좀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 앞선 그런 기술과 또 실천 또 창업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우리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세가 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 앞으로 원전에 관한 것, 또 이제 생명 생태에 관한 것, 또 세계 우리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산업, 기술, 또 일자리, 또 청년의 미래 이런 거 관련된 의미 있는 생산적인 그런 창조적인 그런 논의와 토론의 장을 찰스와 환희의 티티카카에서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내용을 갖고도 토론도 하는구나, 방송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이 거기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걸 미중 신냉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신냉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남중국해 이런 쪽에서 뭐 항행의 자유 때문에 서로 군사적으로 서로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만, 핵심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각 나라마다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걸 이제 서플라이 체인, 뭐 공급 체인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기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김영환 선배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번 대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말 그 진검승부, 일합을 겨누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과거만 붙잡고 네거티브 선거를 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환희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메타버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두 분 계신데요. 메타버스가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본소프트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메타와 벌스의 합성어로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뭐 흔히 하는 온라인 게임들이 확장되고 발전해서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화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콘텐츠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라는 게 디지털 기술로 만든 이런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런 메타버스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저 최영욱 대표님께서 네.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네. 메타버스. 네, 반갑습니다. 그 찰스와 환희의 티티카카 1회 초대받아서 왔고요. 일단 영광스럽고
제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사실은 그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찰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빨리 바뀝니다. 지금 이제 찰스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구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2003년에 그 세컨 라이프라고 우리 웹에서 굉장히 그 화려하게 등장했던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파티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었던 곳이었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2006년에 모여서 시나리오 플래닝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4개를 만듭니다. 그 4개를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4가지 분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내적, 사적인 거냐, 아니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거냐, 아니면 얼마나 모든 것들을 가상화하느냐, 아니면은 현실을 기반으로 증강을 하느냐,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XY를 만든 다음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4개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안 대표님, 찰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증강현실, 미러월드, 가상세계, 이렇게 4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래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지금 이 4개가 전부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다 존재하는 거죠. 아마 그냥 저 증강현실 또는 저 가상세계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거를 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겠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지금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경이라든지 또는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상의 어떤 캐릭터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과 또 가상의 그런 것을 합쳐가지고 그 이용을 하는 그런 메타버스인데요. 휴대폰 가지신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고가 보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보면 특정 장소에 특정한 그 포켓몬이 나타나잖아요.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노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 있는 공장 같은 데서 처음에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갔을 때 일일이 가르치기보다는 가상현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계를 작동을 할 때 휴대폰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사진 기능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를 먼저 누르라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사용 설명서를 직접 기계를 보면서 사용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게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정말로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 공간과 현실을 접목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 최 대표님이 VR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나요? 네.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고요.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HMD라고 해서 뭔가의 장비를 착용해서 자기의 시각 부분을 가상 현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무한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시각이 이제 전체가 바뀌니까 그 속에서 뭐 무한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게임도 할 수 있고 가상의 뭐 무언가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그걸로 해서 뭐 탁구, 뭐 VR 탁구라든지 뭐 VR 볼링, 뭐 VR 골프도 있고 뭐 VR 야구 다양한 이런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친구들과 VR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무궁무진한 그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은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골프존 같은 데서도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거 그런 걸 보면 찰스 대표님이 증강현실을 말씀해 네. 가상현실을 말씀해 두 개를 비교하면 결정적으로 하나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증강현실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무대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여기에 가상의 몬스터든 가상의 아이템이든 뭐를 결합하면 증강현실인 거고요. 현실이 증강이 되니까 가상현실은 모든 게 가짜, 그러니까 가상화된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 허구의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게 가상이고요. 모든 게 상상이고 증강현실은 현실 속에서 이제 가상의 디지털을 만나는 것. 그 두 개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찰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세계로부터 연결된 디지털로 구현된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있고 이 세계 유저들로부터 공유되는 이런 공간, 시공간이 있을 때 그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라이프 로깅 같은 것들은 그거 자체가 사실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2018년에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한번 보면 네. 아 이게 가상현실구나, 가상세계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SNS 말고도 또 네. 있는 것이 그렇게 직접 입력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워치에서 보면 달리기를 하면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나이키 런 클럽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게 지난달에 제가 141km를 뛰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를 몇 킬로 뛰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SNS처럼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워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한 라이프 로깅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그 메타버스에서 그 아바타라는 게 도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게임도 도입이 되고 뭐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아바타 의미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할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 그게 우리에게는 아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들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안랩에서 10년 전입니까? 10년 전에 예. 그 로블록스 지금 세계적인 그 지금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예, 거기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본 건 아니고 회사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사실 관심 가지게 된 게 10년 전입니다. 그때가 이제 2011년인데요. 그때 로블록스라는 회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은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사용자로 가서 여러 다양한 게임들을 시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어서요. 안랩이 그 당시에 한 주에 9센트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22만 주 정도 투자했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됐냐면 100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이 투자를 했으면 참 후회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안랩이 투자한 그 로블록스 주식 가치가 200억 정도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 그 회사들이 이제 주식으로도 투자가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가상 경제가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메타버스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너무너무 방법이 많고요. 로블록스를 얘기했어요. 로블록스 사례가 났었거든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곳이 지금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쓰냐면 3,300만 명이 매일 접속해서 하루에? 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그리고 그중에 16세 이하가 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요.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거기서 시간을 쓰냐? 유튜브는 53분, 54분 체류를 하는데 로블록스에 가서 2시간 반을 써요. 최근에 보니까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16세 이하 아이들의
절반이 로블록스를 맞습니다. 쓴답니다. 네, 네, 절반이 쓰고 있고. 엄청납니다. 네, 가상경제라고 하는 건 누군가 생산하고 누군가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가지고 아이템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로블록스 안에서 쓰는 화폐가 있어요. 로벅스라고. 그러니까 아이템도 로벅스로 사야 되고, 만약에 내가 로벅스가 없으면 현실에 있는 돈을 입금하고 로벅스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만들고 내 게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쓴다. 그럼 로블록스가 그거에 대한 이익을 나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프로핏 쉐어를 해주고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버는 거죠, 로벅스를. 로벅스가 10만 로벅스 이상 그 가상세계에서 벌었다. 그러면 현실 세계 돈으로 환전을 해줘요. 그게 한 350달러, 한 40만 원. 현재 기준으로 로블록스 유저들 중에 100만 원 이상을 번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을 번 사람들. 현재.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300만 명이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127만 명이 1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이미. 127만 그러니까 실제로 10대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팔았더니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죠. 와, 가상세계에서 내가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돈이 몰렸어.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안에 크리에이터들 이코노미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뭐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벅스 안에서도. 우선 그 최영욱 대표님은 이제 리본소프트라는 회사가 이 메타버스 그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그 메타버스의 현황,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회사의 어떤 전망, 이런 걸 좀 한번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 메타버스로 가장 유명한 회사는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 회사를 들 수 있고요. 그 속에서 그게 왜 파급이 효과가 굉장하고 왜 그게 영향력이 있냐 하면, 저희가 말하는 그 MZ 세대들이 그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생을 일컫는 그 MZ 세대들이 그 속에서 지금 그 코로나 쇼크로 인해 그 만남이 단절되고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그쪽에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제페토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쪽에서 콘텐츠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또 공유하고, 그쪽에서 소통을 하고, 그런 플랫폼이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용자의 한 7, 80%인가 8, 90%가 외국인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고. 네. 우리 이제 우리 찰스님이 볼 때 정치인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이 그 기술이하고 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 또 우리의 일자리, 또 이 우리 젊은이들의 창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얼마만큼 큰 가능성이 있는가, 혹시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메타버스가 이것 자체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그것 자체도 산업이지만,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예를 들면은 그 포트나이트라는 그런 온라인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형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실제 가수들이 거기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음악 연주회를 하고 노래를 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뭐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함께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이 얼마라고 하셨죠? 30억? 200억. 예, 2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으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일감을 경제를 창출한 셈이고요. 그것 말고도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아바타 형태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제대로 경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선거 캠페인에서도 이용합니다. 가정용 게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닌텐도 스위치를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이 그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그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섬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 섬에 가보면 그 선거 사무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투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이든 아바타가 있어서요. 가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또 사진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가상 세계에서 나오는 사진이긴 하지만 그 사진을 그 전송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SNS에서 올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나 바이든하고 사진 찍었다고.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애들 게임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로 엄청나게 많은 그 마케팅 활용도, 그러니까 루비통이나 나이키 같은 데서도 가상의 그런 옷들을 팔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찰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BTS가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이 돼서 돌아오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죠. 실제로 그 말씀하셨던 그 포트나이트 안에 BTS도 들어갈 때 한번 콘서트를 열었죠. BTS가 포트나이트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작년에 했을 때는 한 번에 75만 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75만 명이면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이제 경기장, 도쿄돔 같은 데가 5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5만 명이면 그 경기장에서 공연을 15번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올해 포트나이트 안에서 공연했을 때는 120만 명이 들어왔고요. 그럼 사실은 벌써 규모가 늘었죠. 디지털로 연결된 세계가 우리가 물리적인 규모가 만나는 것보다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적이나 국경이나 이런 제약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을 뿐더러 언제든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된 지금 전 세계 국가 60%가 넘거든요. 우리가 연결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라고 보고요. 왜 이게 돈이 되느냐? 사실은 티켓을 직접적으로 사는 것도 돈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또 2차적으로 팔면 또 그것도 돈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그냥 못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다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공연에서 들리는 음원은 BTS의 그 음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메타버스의 이런 분야에 그 사업이 좀 진척되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뭐 건의할 내용이나 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보시죠. 너무 많은데. 그냥 뭐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항상 경험하지 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 경험하지 못할 때는 현재 있는 규제라든가 현재 있는 시스템이 대응할 수 없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모든 분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블럭처럼 만들어서 본인들 게임도 하고 막 집도 짓고 사냥도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용 에디션이 있을 정도로 해외나 한국에서 이제 교육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이제 19세 이상 성인용으로 분류가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 가장 큰 이유, 또 누구의 눈에는 게임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니까 이거를 밤에 야간 시간에는 미성년자가 쓸 수 없게 해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데도 이제 그걸 컨트롤 안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그걸 시간제로 다시 개발하고 이러려면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19세 이상 성인용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로블록스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포트나이트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를 벌었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과세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들을 벌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그것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규제나 어떤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기회로 가지 못하게 어떻게 막는 규제들은 어떻게 또 제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 저런 문제, 시대에 막 그 기술은 막 빨리 발전하고 산업도 뭐 창업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정치, 뭐 법률, 제도 이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 과학기술의 뭐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는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 출신의 또 의사 출신의 찰스 같은 사람을 대통령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말씀씩 오늘 소감, 또 그 미처 말씀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 박상용 이사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 좋은 말씀 들었고, 중요한 요즘에 이슈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가장 요즘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고, 뭔가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쉽게 이제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제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참가할 때는 어쨌거나 이런 커다란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변곡점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 최소한 그런 변곡점의 존재 내지는 그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걸 한번 공감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왔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고, 그 웨이브가 그런 어떤 양상들과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찰나에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에 대한 환기, 이런 걸 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시죠. 토마스 프리드먼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세상은 바뀌고 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행히 환희님이 또 정말 귀중한 이런 시간 내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런 문제의식을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하면서 우리 안철수 찰스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켠에 꼭 있어야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과학기술 또 첨단 뭐 이런 부분을 증언하고 또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런 독보적인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어떻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꼭 그 나라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